오늘의 주제는 그 청소년기 뇌전증의 이해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정확한 정보와 또 다양한 경험들을 한번 공유를 해주시고자 명망 있는 두 분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다 뇌전증을 열심히 보고 소아청소년 환자들을 많이 보고 있는 의사들입니다. 간단히 그 시작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청소년기에 대해서 간단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나이 기준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나이는 10세에서 만 19세.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 연령인 만 13세에서 18세를 보통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이제 급격한 신체 발달뿐만 아니라 인지 발달이라든지 정서적인 발달, 또 사회적 발달이 급속하고 폭넓게 이런 사춘기 변화라는 것을 갖고 이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아기에서 이제 사회로부터 이제 받던 보호들이 없어지고 이제 사회 구성의 한 요소로서 많은 변화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 이 청소년기의 특징이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발병하는 뇌전증들은 이게 청소년 기시작은 소발장 뇌전증이라든지 근간대 뇌전증과 같은 이 시기에만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전부터 갖고 있던 뇌전증이 청소년 시기까지 계속 이어져서 치료를 받는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럴 때 가장 걱정스러운 거는 이 발작이라는 것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또 약에 의한 부작용, 한참 학습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려야 되는 시기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부모들은 너무 과잉 보호를 하는 경우 또는 아이는 이거에서 내가 왜 약을 먹어야 되나 이런 자아 독립성이 커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언제까지 치료할지 아이들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나의 진로는 어떻게 할지 이런 또는 군대나 운전 이런 문제에 대한 이슈들이 생기기 때문에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순서는 한 10가지 정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요 선생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말씀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 청소년기 뇌전증은 얼마나 많은지 선생님 많죠? 청소년기에 갑자기 증상이 생겨서 오는 경우가 통계가 많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10만 명에 한 35명 매년 생긴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150명에서 200명 사이가 매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청소년이 상당히 저도 외래에서 보다 보면 꽤 많이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청소년기에 발생을 하지 않더라도 쭉 이어서 오는 환자들이 많죠. 그래서 이 두 번째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이제 아이에게 뇌전증이라고 말을 해야 할까? 요 문구에는 굉장히 많은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내포를 하고 있는데요. 연미 선생님 어떻게 외래에서 네.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특히나 청소년기는 본인이 자기 질환을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청소년기는 실제로 인터넷에 자기 질환을 쳐보거나 약을 쳐보면 맞아요. 내가 약을 이 약을 네네. 먹고 있으면 나 뇌전증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가리려고 하실수록 본인이 오히려 더 안 좋은 질환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저는 환자한테도 직접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보호자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시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생 보고 어르신이라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이라니 결국 독립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내 질환을 잘 받아들이고 치료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같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부모하고 MRI도 보고 뇌파도 같이 보면서 이거를 잘 알고 중고등학생 엄마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들을 연세가 아니니까 본인이 잘 받아들이고 지키도록 내 몸은 내가 지키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처음부터 꼭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나이대가 오면 부모한테 일단 물어는 봅니다. 아이 같이 들어도 되나요? 왜냐면 또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좀 또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근데 가능하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조금 많이 격려의 말들을 조금 많이 하죠. 선생님이랑 요 정도 치료를 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 그걸 위해서는 네가 약도 잘 먹어야 되고 잠도 잘 자야 되고 지금 네 몸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해주고 그런 다음에 치료를 시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이제 보통 복용 수능도 네. 그런 것들이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약간 돌아가야 되는데요. 발작을 한 사람은 자기 증상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잃고 그 다음에 어디선가 눈을 뜨는 거죠. 근데 부모님은 그걸 보셨으니까 너무 힘든데 나는
잘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아빠는 목소리가 커져 있고 남자들이 그쵸. 보통 놀라면 소리가 커지니까 엄마는 울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무지하게 나쁜 일을 했나 보다 뭐 엄청난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시작이 돼서 병원에 와서 뭐 3번 방을 만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있고 예우는 다양하지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잘 조절하면 무리 없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 이거를 처음부터 잘 알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얘기는 이제 아이들이 아무리 이제 먹는다 해도 약을 자꾸 이렇게 빼먹죠.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꽤 많이 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안내를 해주시나요? 제가 만약에 뭐 감기 걸려갖고 약을 한 일주일치 먹으려고 치면 반도 못 먹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방을 해도 이 약을 꼬박 먹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누구의 힘인지. 처음부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치료제인데, 예를 들어서 감기약처럼 하루 이틀 먹는 건 아니고,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을 오랜 기간을 먹어야 되니까, 반사적으로 거의 습관적으로 먹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보통은 뭐 식사를 하고 나면 바로 옆에 약을 둔다든지 행동이 연이어지게 훈련을 하라고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거 아침 꼭 먹기. 네. 예를 들어 5숟가락을 먹어도 꼭 먹고 그 다음에 약 먹고 출발. 그 다음에 저녁에도 간식 먹고 약 먹고 학원 가기 전에 저녁을 먹으면 바로 물 먹으면서 약이 먹을 수 있게 그러니까 어떤 과정 안에 꼭 들어가게 해놓자고 합니다. 그러면은 빠뜨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밥을 안 먹어서 약을 안 먹었다 이렇게 말하는 네네네.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저는 밥은 안 먹어도 된다. 약은 꼭 먹어라. 이렇게 네. 얘기하는 주의고 네. 사춘기 애들은 청소년기 특히 여학생들은 밥 잘 안 먹어요. 저도 아침밥 안 먹는데 5숟갈. 아침밥 드세요? 네. 5숟가락도 5숟갈, 사실 안 먹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네. 뇌전증 약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꼭 식사와 식후, 식전 이런 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 닦을 때 먹어라. 네, 그러니까 예, 뭔가 이런 행동에 연계가 식으로 있는 게 네네, 중요하죠. 하는 것들을 네. 좀 권장을 하고 네. 또 너무 약을 못 먹겠다 그러면 차라리 하루 한 번 먹는 약으로 좀 변경을 네. 해달라거나 이렇게 담당 선생님과 좀 상의를 해보시는 것을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추천드립니다. 하루에 한 번 먹자고 근데 그거 빼먹으면 왕창 빼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럴 때는 또 그건 또 두번 문제가 먹는 걸로. 될 수 네, 네,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발작제, 항경련제라고 하는 것은 이 평상시 상태에서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아주 일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유지를 시키면서 발작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주기 때문에 꾸준하게 빼먹지 않고 약을 먹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일주일치 통에 부모가 이렇게 다 이렇게 넣어주면 자기가 먹었나 안 먹었나 헷갈릴 수가 있을 때는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고요. 또 요즘은 뭐 스마트폰 알람 12시간 간격으로 해서 먹어야 되는 시간에 맞춰서 알람이 웃겨서 그때 꼭 먹을 수 있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약 먹는 횟수를 하루 한 번으로 또 옮기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담당 교수님이나 담당 의사 선생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청소년기 좀 다 큰 것 같지만 청소년기가 진짜 약 챙겨 먹기가 제일 힘든 시기인 것 같더라고요. 다 컸어요. 그래서 다 챙겨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시죠. 저는 부모님께 좀 네. 많이 부탁을 드리는 그쵸. 편이에요. 네. 네, 부모님께 혹시라도 빼먹을 수 있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만 조금 챙겨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부모님 있습니다. 교육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자, 4번째. 정말 질문들 많이 하시는 내용입니다. 애가 너무 늦게 자고, 아마 저 왼쪽에 있는 그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그리고 스마트폰 게임을 또는 너무 많이 해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좀 약속을 엄마랑 또 의사 선생님이랑 그 다음에 환자랑 약속을 좀 하고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 이런 시간을 룰을 좀 정해놓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너무 많이 한다고 하는 친구들하고는 좀 약속을 하거든요. 일주일에 몇 번, 하루에 몇 시간 여기까지만 하자. 다음에 왔을 때 우리가 요만큼 했는지 확인을 한번 하겠다. 이렇게 하고 보내는 경우가 선생님 많은데 환자들은 되게 착한 것 같은데요.
아니, 물론 잘 안 지키기도 하는데 네. 지키는 환자들도 있어서 그렇죠. 그렇게 좀 약속을 하고 좀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우선 이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너무 늦게 잔다와 스마트폰 게임을 많이 해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잠자는 것부터 얘기하죠. 빛을 차단해야 잠을 잘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의 현실은 10시에 학원이 끝납니다. 트레바를 끌고 집에 오죠. 그래서 이제 가방을 던진 다음 뭔가 좀 핸드폰을 이제 즐기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학원에 있다가 한두 시간 게임하는 거거든요. 와서 스마트폰 보고 친구하고 저 카톡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시간은 인정을 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씀 옳습니다. 이제 그런 시간을 인정해주고 그래도 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부터는 핸드폰하고 또는 컴퓨터와 빠이빠이를 해야 돼요. 빛을 차단해야 불을 꺼야 잠이 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충전기는 방 밖에 또는 방 구석에 이제 손이 안 닿는 곳에 있어야지. 그걸 꽂아놓고 그다음 친구들한테도 나는 원래 잠탱이니까 일찍 자겠다. 이렇게 대사도 치고 그리고 일찍 자라고 합니다. 그 21살의 친구들이랑 콘도미니엄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증상이 있었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증상이 처음 있었는데 뭐 하나 있었냐면 PC방에 달리다가. 그렇죠. 근데 그 콘도에서 같이 밤샌 친구들이랑 PC방의 친구들이랑 같은 친구들이에요.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 친구들은 이 친구가 정신을 잃는 걸 두 번 본 거예요. 처음에는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서로 모르고 있다가 대학교 3학년 때 또 보니까 얘는 앞으로 술 먹이면 안 되겠다. 얘는 잠재우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인은 아직도 기억이 안 나는데 친구들이 너무 겁먹어서 이게 우리 아빠 엄마거든요. 늦게 자면 증상이 생길 위험이 높아져요. 이거는 이미 증명이 되는 거여서 엄청 높아지죠. 근데 빛을 보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11시 반이 되면 인연을 끊읍시다. 스마트폰이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정말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어찌됐든 이 수면 부족이라는 것은 발작을 일으키는 굉장히 큰 요인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네. 그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럴 때는 꼭 아이를 오게 해서 직접 이제 그 앞에서 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주기적으로 또 그 다음에 왔을 때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고 칭찬도 네. 해주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혹시라도 핸드폰을 보게 된다면 그 밝기를 굉장히 좀 줄여서 눈에 대한 자극을 최소한 줄여서 좀 블루라이트 필터. 네네 네. 뭐 그런 걸 이용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약속이겠죠. 뭐. 네, 그걸 격려를 해주면서 네. 채찍과 당근을 잘 쓰시고 마음은 이게 버리고 싶은데 일단 멀리 둬야 돼요. 이별을 일단 해야 돼요. 네, 그렇죠. 엄마한테 맡기는 게 좋죠. 아니, 그건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어서. 엄마는 안 보는데. 아,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군대 얘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군대 문제가 아무래도 크죠. 물론 군대에 대해서 질문하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고3 끝이나 고4 끝쯤 해서 세트 메뉴로 군대, 그 다음에 운전면허. 운전면허, 그 다음에 음주.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을 맞습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대부분 면제를 원하는데 면제를 받았을 후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그쵸.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일정 기간 증상이 없으면 비행기 조종사 말고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군대를 안 갔는데 직장에 취직을 하려고 하면 왜 안 갔어? 면제 사유를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어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시를 또 역시 상황을 네네. 몇 개 설명을 해주고 본인의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가고 싶어도 증상이 있으면은 역시 갈 수는 없거든요. 사실적으로 얘기를 해서 판정을 받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운전에 대한 네네네. 이야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 있는 아이들이 이제 딱 그 졸업을 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운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이전에 저희 뇌전증 학회에서도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가에서 유럽에서 나온 그런 통계는 70세가 넘은 노인이 운전했을 때 사고가 날 위험과 뇌전증인데 뇌전증 약을 쓰고 있는 경우 1년 이상 증상이 없을 때 사고가 날 위험을 비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뇌전증 환자가 또 안전하다고 돼 있어서 그때부터는 1년 이상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라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그 노인의 어떤 운전 능력하고 뇌전증 환자의 운전 능력을 비교한 게 제일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뇌전증 학회에서 저렇게 저희가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저희 뇌전증 학회 홈페이지에도 올려놨고요. 네,
그래서 한 1년 정도 의식소실이 있는 발작 또는 뭐 의식소실이 없는 발작이라도 뭐 이런 발작이 없으면 운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고도 약을 빼먹거나 약을 게을리하거나 또는 발작이 계속 없었는데 엄청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됐다가 제 환자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사고가 나서 예를 들어 경찰서에 오고 가게 된다거나 그래서 제가 진단서를 써줘야 된다거나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일이거든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무서운 일이니까 그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필요할 것 이제 같습니다.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우선 뇌전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 소견서하고 뇌파 결과지를 네. 적성 검사 때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성 검사할 때 고지를 미리 이제 운전면허 시험장에 연락을 해서 필요한 서류를 알고 그다음에 적성 검사 받을 때 서류를 제출한 다음에 운전면허를 따는 게 옳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유는 사고는 내가 잘못이 없어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절차 없이 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동네 쓰는 말 덤터기 쓴다고 하죠.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잘못진 것처럼 될 수 있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런 절차를 밟으면서 운전면허를 소지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지침입니다. 지침. 이런 경우에는 이게 절대적인 걸 보호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운전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정말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를 하고 또 부모님과도 상의를 충분히 해야 되고요. 이 지침의 전제는 환경륜제를 복용을 정말 잘하고 있다. 수능도가 아주 좋은 경우다. 또 최근에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경험이 없는 것이 확인이 됐다는 전제를 하고 하는 거니까요. 오해는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 좀 광범위한 내용인데요. 대학, 또 그 다음에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임신도 해야 되는 그런 거를 이제 물어보게 되죠. 저 같은 경우도 딱 그 수능 끝나면 일단은 이리 와봐, 다 와서 일단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야지 이 친구들이 이제는 완전 성인이니까. 근데 이제 그때 전에도 좀 정보를 저희가 좀 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시나요, 선생님? 내가 어떤 약을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움츠러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어서 네.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그런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대학에 가고 이런 이제 약간 정말 성인이 됐을 때 이런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소아과 레지던트를 하고 소아신경과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1년차 레지던트 때 신생아실 주치의를 하고 있는데 엄마들이 뇌전증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뇌전증 약을 먹는 엄마들이 많아요. 그랬더니 제가 있었던 그 근무했던 병원에는 그 어른 뇌전증 보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분한테 치료받고 있다가 네. 결혼해서 아기까지 난 거예요. 그 아기는 다 건강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저는 이제 건강한 아기를 보고 나서 생각하는 이건 위험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난 거는 엄마가 뇌전증 약을 먹었을 때 모유 수유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임신에는 제한이 없고 모유 수유에는 제한이 있고 임신을 할 경우에는 이제 조심해야 될 약들이 있어서 역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은 물론 가능하고요. 결혼, 임신 다 가능합니다. 약만 잘 복용하고 발작 증상만 잘 조절이 되면 모든 게 가능한 질환이 뇌전증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움츠러든다던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청첩장도 많이 받아봤고 그다음에 아기 사진도 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잘 지낼 수 있다는 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계속 나오셨지만 술이나 담배. 저는 남자애들한테는 꼭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세요? 한 번 양보를 하고 한 번 딜이라고 하죠. 협상을 하면 이거는 절제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은 너의 건강에 가장 집중을 할 시기이기 때문에 술, 담배에 대해서는 단호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저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선생님은 어떻게? 네, 저는 비주류로 살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선생님 비주류라서? 네. 아니, 이게 아시죠? 세상에 주류와 비주류가 있는데
일단 주류가 된다면 비주류가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치. 세상에 술이 한 잔이 없어요. 맞아요. 예. 뭐 일단 1차의 각일병 그러고 나를 잃어버리면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지키는 차원에서 일단 비주류 선언을 하고 비주류를 살아가고 얘기를 그냥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고3 끝날 때 얘기하는 그 신비주의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네. 비주류로 살자. 저도 항상 20대가 시작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환자들한테 해주는데요. 담배는 뭐 뇌전증과 관련 없이 굉장히 건강에 해가 되기 때문에 담배는 누구에게도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술이라는 것이 결국은 뇌를 자극을 시키는 분명한 요인이고 또 술로 인해서 수면의 질도 떨어질 네. 수밖에 없고 네. 아예 선생님처럼 네. 아예 비주류로 사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술은 아주 알려진 발작 유발 위험인자죠. 술은 안 좋습니다. 다음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 이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선생님 어떻게 답을 하시나요? 지금 일단은 미국에서 가장 코로나 백신이 많이 처방이 되고 그렇죠. 많은 환자들이 맞았고 그리고 어린 연령에서도 가장 많이 맞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 뇌전증학회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업데이트된 내용을 찾아봤는데 결국에는 코로나 백신이 뇌전증 환자라고 해서 더 위험하다. 이런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자들에게 코로나 백신이 중증 질환으로 가는 일을 방지하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이 추천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예방접종이라는 건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본인이 선택하는 거지만 뇌전증 때문에 코로나 백신을 맞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조금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이게 아이들 대부분 소아과 내에는 좀 우는 아이들이 많고 시끄럽다 보니까는 이 청소년 아이들이 왔었을 때 이 나이가 20살이 되고 이러면은 성인 신경과로 가야 되는지 또 부모님도 많이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선생님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남학생들은 병역 진단서를 나중에 써야 되기 때문에 병역 진단서까지를 제가 작성을 하고 또는 여학생들 같은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선택권을 줍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원하면은 신경과로 갈 수 있고 아니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면 나한테 다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년마다 갱신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살다 보니 대학교 한 3학년쯤 되면 이제 졸업반이 다가오고 그러면 미래에도 계획을 세우고 그러는데 소아과 외래 오는 게 좀 새삼 싫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미 여기 다니기로 했는데 좀 말 꺼내기도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뭐 그게 2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고 그런데 때가 되면 어른신경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소아신경과 의사가 잘 이해하는 질환들이 있거든요. 나이가 너무 들면 그렇지만 어른신경과 선생님하고 미리 같이 환자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에 같은 날 외래를 잡든지 아니면은 심지어는 뭐 서로 의사소통을 미리 해서 정보가 충분히 전달이 되면 그 시기에 이제 옮겨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약을 여러 개 쓰거나 아니면 원인이 복잡할 때는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뇌전증 이행 클리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 나라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앞으로 세팅이 되면 이런 고민들이 많이 좀 줄어들지 줄어들지 않을까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청소년 뇌전증에 대한 설명이 좀 도움이 좀 되드렸으면 좋겠는데 어떤 느낌이셨나요? 청소년 아이들한테 좀 힘이 되는 말씀 한번 좀 더 주시죠. 그렇죠.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이 질환이 나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이다라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매일 아침 저녁 약을 먹어야 되고 1년에 적어도 뭐 2번이나 4번 병원에 가야 되고 1번 검사를 해야 되고 귀찮죠. 귀찮고 왜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를까? 내가 남보다 잘나고 싶은 시기인데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도 꿀릴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뇌에 지진이 나는 병이다. 지진이 안 났으면 좋겠는데 지진이 난 거죠. 그거 지진을 최대한 가라앉힐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그걸 찾아서 내가 나를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보고 힘들어하는 엄마 아빠를 꼭 한 번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독립해야 되거든요. 독립할 준비를 하고 나를 어둡게 보지 않고 잘 힘내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청소년 스스로 이 치료의 그런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족 또 의료진 또 이 전체 사회에 따뜻한 그런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